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미 연반준비 제도의 긴축 시간표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장 24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연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또 있습니다. 바로 영끌족, 비투족인데요.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를 맞아 대출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규모 부실로 이어지지 않도록 당국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시죠.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돈 명예교수, 송현경제연구소 장광수 거시경제본부장,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월 FOMC 정례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의사록이라는 게 이제 회의 내용을 좀 자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이자 자리가 되는 건데, 연준은 일단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긴축 속도를 좀 가속화하겠다, 빠르게 좀 가겠다라고 시사를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했던 대로, 예상했던 정도였다라고 보십니까? 지난 1월 FOMC 회의의 주요 내용은 당일날 이미 발표가 됐고요. 오늘 새벽에 발표된 그 회의록은 그런 결론이 나오기까지 그 FOMC 구성원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었는가, 그렇죠. 거기에 이제 방점이 있거든요. 네. 과정을 알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론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예, 있으니까. 이제 어떤 위원이 물론 이름은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네네. 어떤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 사람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다 있는 그 내용이 이제 그렇죠. 회의록이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내용을 한마디로 오늘 뭐 뉴욕 시장의 반응도 보면 그 발표되기 2시 발표 현지 시간 발표되기 전에는 주가가 굉장히 빠졌었어요. 맞아요. 낙폭이 굉장히 컸거든요. 뭔가가 있을 것 같다 해서 네. 빠졌는데 안 좋은가 싶었는데. 열어보니까 너무 맹탕인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 여기는. 네. 그러더니 낙폭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폭을 다 만회했죠. 네네. 다 만회해서 한마디로 이번 그 발표된 회의록에는 알맹이가 없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 그 다음에 이 알맹이가 없은 것을 우리가 또 혼돈하면 안 되는 게 예. 요게 지난달에 있었잖아요. 그렇죠. 1월 회의에 대한 회의록입니다. 그 사이에 물가 통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고용 통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2월 달에 일어난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1월 수치와 1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는 회의록 자체가 별로 충격적이진 않았지만 예. 그 다음 한 달 동안 일어났던 일들이 다음 3월 달 회의에서 금리 상승에 반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들이 오늘 새벽에 발표된 회의록의 내용이 너무 밋밋하고 새로운 것이 없고 뭐 다 예측했었는데 오히려 예측한 것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웠다, 훨씬 더 비둘기적이었다 회의록이. 이것 때문에 우리 판단을 좀 잘못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염려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밋밋했다라는 것보다는 그 다음 나왔던 지표나 이런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다음 회의가 좀 더 주목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뭐 예상했던 정도였다, 아니면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평가를 하실 수 있다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신 교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달 FOMC 회의는 사실은 최근에 어떤 경제 지표가 반영이 안 된 내용들이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의사록이 공개됐다고 해서 그 의사록 내에 최근에 경제 지표가 반영된 그 위원들의 의견이 없었을 거라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좀 더 내용을 그 의사록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네. 과연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앞으로 통화 정책을 해 나갈 것이냐.
미 연준에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이제 그 앞으로 통화 정책을 해 나갈 때 그 정책 조정을 해 나갈 텐데 네. 그때 경제나 금융 상황이라든가 그리고 그런 그 경제 금융 상황에 대한 어떤 전망, 그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통화 정책을 해 나갈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매 회기마다 그 at each meeting이라고 표현이 됐더라고요. 그 매 회기마다 그 경제 상황을 판단해서 통화 정책, 그 금리 결정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을 보면 연준이 상당히 인플레이션, 물가 압력에 대한 그 우려를 많이 하고 있구나. 네. 그래서 각 회의시마다 금리를 인상해 나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연준의 그 경제에 대한 평가 이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 나온 내용이지만은 네. 물가 목표, 그러니까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의 두 가지 목표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고용 측면에서 보면은 거의 완전 고용에 일치하거나 근접한 수준이다. 완전 고용에 그래, 가까워졌다라는 가까워졌다. 얘기네요. 그리고 네. 거의 일치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또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보면 인플레는 연준이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예상이 된다. 예상보다 높다라는 예상보다 얘기잖아요. 높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보면 그 회의 당시에 1월 FOMC 회의 당시에 네. 발표된 그 성명문을 보면 상당히 비둘기적인 표현이었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 당일날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을 통해서 좀 더 명확한 그 메시지를 줬거든요. 그 메시지가 좀 더 매파적이다라고 해서 당시에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네네. 하는 그런 금융시장의 상황들이. 상황들이 벌어졌는데 예.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을 보면 상당히 미 연준이 확실하게 3월에 금리를 인상하고 그 인상 폭도 예상보다 클 것이다 하는 예상들이 시장에서 많이 돌았습니다. 네네. 그래서 1월 그 의사록을 보고 우리가 좀 밋밋했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그 네네. 내용을 뜯어 보면은 연준의 어떤 정책 스탠스를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 물가나 고용 지표들을 보면 연준이 좀 어그레시브하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공격적인 그런 대비를 할수 있다. 그런 평가를 내릴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사실 1월 FOMC 의사록에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70번 넘게 등장했다라고 할 정도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좀 드러냈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긴 한데 앞서 신 교수님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1월 FOMC 후에 이제 CPI,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도 40년 만에 최대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게 나와 10%에 육박할 정도의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1월 회의 이후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 그러니까 안 좋은 지표들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3월의 금리 인상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제 기정사실화된 거 아니냐라는 해석들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봐도 무리가 없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달에 이제 인플레이션 그 압력이 예상외로 높아지게 되면 기준금리 인상하겠다고 사실상 선언을 한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준 의원들이 회의 동안 73번을 걸쳐서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용어를 썼다고 해요. 그만큼 이제 최근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고, 근데 이제 요 당시에 보게 되면 회의했을 때 이제 FOMC가 25, 26, 1월 25, 26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네. 이 이후에 중요한 물가 지수 지표가 이제 발표가 됐죠. 네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CPI가 1월 달에 7.5%, 소비자 물가가. 그다음에 네. 이제 PPI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좀 9.7%. 네. 근데 이제 PPI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시차가 있거든요. 네네. 한 1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이제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니까 또 반영이 되는 이제 거죠. 2월 달에 이제 소비자 물가에 더 높게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그 연준 의사록에서 나온 얘기도 인플레이션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만 지금 이후에 발표된 그 물가 지수 지표들이. 상황을 보게 되면 더 이제 그 물가 압력을 잡아야 된다는 그
그 노력이 많이 기울어질 것 같은데 네네. 포인트는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기 때문에 3월달에 기준금리 올리긴 할 건데 네. 그러면 연방 기준금리를 몇 퍼센트 포인트 올릴 거냐? 그렇죠. 정도가 얼마나 될 지금 것인가. 그게 사실 시장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0.5% 포인트 올릴 거냐? 빅 스텝으로 갈 거냐? 0.25% 포인트 이제 원래도 베이비 스텝으로 갈 거냐? 요건데 당초에는 0.5% 포인트가 더 시장에서 그 올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시장에서 그 연방 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는 그 예상치를 보게 되면 지금 그 58% 정도 이제 50bp 정도 이제 0.5% 포인트 올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25bp를 주장하는 가능성은 한 지금 42% 정도 되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이제 높은 거죠. 이제 50bp 올릴 가능성이. 네. 근데 주목해 봐야 될 거는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은 50bp 올릴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그 연준이 앞으로 이제 회의가 이제 7번이 남았어요. 7번. 예, 7번이. 그러니까 3, 5, 6월 달. 네. 그다음에 7월에 한 번 있고 9월, 11월, 12월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지금 강하게 지금 50bp를 주장하는 그 포인트가 이제 사실 그 세인트루이스 그 연은 총재 네, 제임스 블러드거든요. 제임스 블러드. 이분이 상당히 매파인데 네. 지금 7월 1일까지 무조건 지금 1% 1%로 가야 된다. 네, 높일 그러면 수 있다. 산술적으로 보게 되면 3월에 50bp 올리고 두 번 회의에서 0.25% 포인트씩 올리면 1%가 돼요. 가능하네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방안이 하나 있고 0.25% 포인트씩 3번 올리고 그 정례 회의 전에 한 번 올리는 방법. 거기서 이제 1%가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 연준이 계속 50pp씩 올렸던 사례가 거의 찾기 힘든 걸로 봐서는 네네. 시장에 주는 충격에 대해서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지금 메리 데일리 같은 좀 비두기파라고 보이는 네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신중해야 같은 된다. 경우는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토마스 바킨 그 지금 리치몬드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네.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50pp 올리는 거에 좀 대해서. 높다, 부담스럽다라는 예, 그래서 거겠죠. 대체적으로 보면 25bp로 갈 가능성은 전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어쨌든 상반기까지 한 3차례 정도 올릴 가능성은 이제 충분해 보입니다. 네. 앞서 신 교수님 말씀을 주셨던 그 지표가 제가 말씀드린 지표가 맞는 거죠. 소비자 CPI,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생산자 물가지수. 나중에 차후에 이제 텀을 두고 소비자 물가에 반영되는 그 지표가 이제 1월 FOMC 회의 이후에 나왔는데 뭐 굉장히 큰 폭의 상승률을 보이다 보니까 1월 회의 때 생각했던 것보다는 물가 상승률이나 물가 상황이 좀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경계 아닐까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를 보면 12월 달에 7%든 게 1월 달에 7.5, 0.5 올랐죠. 그리고 지금 연준이 그 목표하는 그 소비자 물가는 우리가 PCE 물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PCE, 네. 개인 소비 지출 물가인데 네. 그게 12월 달에 5.5든 게 지금 1월 달에 6.0으로 그것도 0.5% 올랐죠. 그다음에 PPI도 PPI는 이제 12월 달에 9.8, 그다음에 네. 1월 달에 9.7인데 재밌는 게요. 12월 달에 PPI를 처음에 발표할 땐 9.7이었어요. 아, 바뀐 근데 이번에 건가요? 발표 보니까 그때 좀 잘못됐다. 그래서 9.8로 수정했거든요. 네, 더 높아졌네요. 더 높아졌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9.7이라고 하는 것도 다음 달에 죄송합니다. 이거 9.8입니다라고 할 가능성이 있어요. 어쨌든 굉장히 높아요. 어쨌든 사실. 굉장히 네, 높아요. 10% 육박하는 네. 숫자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회의록을 오늘 우리가 보고서 이게 지금 현재 FOMC의 분위기다라고 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왜냐하면 지난 한 그 달 이후의 사이에 상황들이. 굉장히 했고 또 하나는 3월 달에 FOMC가 모이기 전에 또 한 차례 또 이 자료가 발표가 돼요. 그죠? 아, 그렇죠. 그렇죠. 2월 달 통계가 나와야 그렇겠죠. 되니까 이제 네. 2월 달 통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2월 좀 겁나요, 사실. 왜 겁나죠? 왜냐하면 소비자 물가가 뛰기 시작한 게 3월, 4월이니까 기저 효과가 없을 없어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 네. 2월 달 CPI도 굉장히 높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도 뛰기 시작한 게 3월,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저 효과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2월 달에는. 진짜 순수한 그러면 물가의 상승률을 지금보다도 볼 수 훨씬 더 있는. 오를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들이 판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2월 달에 소비자 물가, 개인 지출 물가, 그다음에 생산자 물가가 어떻게 나오냐인데 네. 굉장히 적어도 중요하다. 0.5%포인트 더 높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생산자 물가는 거의 뭐 10%포인트를 뚫고 올라가는 넓어질 거니까 수도 있는. 충격을 줄 것이다. 그랬을 경우에 FOMC가 3월 달에 금리를 얼마나? 0.25냐 0.5냐 이거 결정하는데 변수가 하나 생겼어요. 뭐냐 하면 네.
지금 FOMC 멤버 중에서 보드 이사회가 7명이 정원이거든요. 네네. 근데 2명이 나갔잖아요. 없죠. 그 지금은 4명이거든요. 네. 그 4명의 부족한 3명을 바이든이 전부 임명을 했어요. 아, 지금 임명한 상태인가요? 임명을 했는데 지금 상원에서 지금 브레이크가 걸렸어요. 아, 통과를 아직 못했군요. 네, 그 블룸 라스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는데 그분이 과거에 이제 재무부 차관도 하던 분인데 이분이 굉장한 그 매파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감독을 더 강화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공화당 사람들이 야, 제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뱅크를 쪼우고 감독하고 주식시장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은 통과시키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 여자가 블룸 레스킨이 어떤 그 콜로라도에 있는 그 기술 투자 회사에 있으면서 FOMC가 연준이 그 회사에 대해서 굉장히 특혜를 주는 조치를 했을 때 블룸 라스킨이 거기에 이사로 있었어요. 아,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구조군요. 이걸 가지고 엊그저께 사실은 상원에서 투표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어요?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만 못한 게 아니라 나머지 위원들, 나머지 잭슨하고 쿡인가 그 두 다른 그 FOMC 위원들의 그 표결마저도 그 보이콧을 해버렸어요. 만약에 이분들이 다음 의사결정 3월달까지 들어오면 네. 구성원이 4명에서 7명으로 바뀌게 네.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면 의사결정 그 구조가 인원이 많이 바뀌니까 어떻게 그렇죠. 바뀔지 모르겠다. 1월 달 회의의 분위기와는 좀 다른 또 분위기가 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왜냐하면 세 사람이 3명이 들어오면 그렇죠. 엄청난 전체 그 의결 12명 중에서 4명이 있었는데 3명이 들어오는 거니까 뭐 거의 비등한 숫자가 그렇죠. 들어오는 그러니까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드 7명 중에서 지금 4명 있고 3명을 충원해야 추가로, 되는데 네. 브레이크가 걸렸는데 이 브레이크가 해소가 되어 가지고 7명이 다 되어 갖고 12명이 FOMC가 구성이 되면 네네. 그 의사 결정에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인플레가 얼마냐, 고용이 얼마냐 이런 어떤 경제적인 변수 외에 네네. 지금 FOMC 구성에 그 사라 블룸 레스킨이라고 하는 이 여자 때문에 지금 그 결정 구조가 지금 변수가 바뀔 수가 있는 있어요. 상황이네요. 왜냐하면 그 지금 흑인 그 교수 출신의 쿡하고 잭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네. 굉장히 둘 다 흑인이고요. 그다음에 한 분은 여자로서 지금 연준 역사상 최초로 흑인 여자 지금 위원이 될 가능성도 있군요. 이분들이 굉장히 그 진보적인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근데 이 이게 사실- 사람들은 네. 굉장히 성격이 저는 매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인플레가 저소득층의 어떤 생활 수준하고 직결되는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로운 변수가 연준에 생겼다. 네. 근데 그 변수는 매파적인 성향을 띌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분들이 다 들어오면 들어온다면. 저는 굉장히 그 0.5까지 올릴 가능성이 가능하다. 크고요. 그 사람들이 안 들어오고 3월달 회의를 하게 된다고 하면 베이비 스텝인가? 그거는 또 어떻게 알수 될지 없는 상황이죠. 모르는 물가 상황이에요. 상황이라는 것도 그래서 있을 하나의 거니까. 변수가 더 생겼다는 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세요? 50bp 지금 0.5%포인트 인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글쎄요, 하여튼 뭐 그 결국 이제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이제 물가 측면에서의 어떤 앞으로 물가 압력이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아까 구성원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변화도 네, 변수가 될 수 근데 있다. 이제 그 FOMC 위원 중에서 이제 당연직 위원들이 있잖아요. 지역 네네. 연준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맡아서 하는. 와서 이제 참여를 해서 이제 투표를 하거든요. 지역 연준의 그 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총재들의 그 발언을 이렇게 보면 네. 매파보다는 비둘기파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럼 0.25. 제임스 블러드 그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만 매파지만 성향이죠. 다른 분들을 보면 대부분 비둘기파적인 어떤 발언들이 많이 일어나고 하고 있는데 뭐 반드시 그거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네. 일단은 물가 경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하는 측면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2월달 CPI 상승률, 물가 상승, 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결국 이제 물가의 피크아웃이 언제 일어날 것이냐 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2월 물가는 어쨌든 최근에 뭐 연준 그 지역 연준 그 총재들이 발언하는 것은 대충 그걸 다 알고 발언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물가 수준이 과연 언제쯤 그 낮아질 것이냐. 그렇죠. 금년도 그래서 물가 수준은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까 결정하는데
근데 이제 작년 12월 달에 FOMC 회의를 통해서 네. 경제 전망을 했잖아요. 네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물가 전망을 이제 미 연준에서는 CPI나 PPI 이런 것보다도 그 PCE라고요. 개인 소비 지출 네. 인플레이션을 중시하거든요. 그 전망치를 보면은 금년도 상승률이 2.6%로 전망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2.6%. 2.6%. 근데 이제 현재 최근에 그 나온 통계들은 한 5%대인 걸로 좀 네. 알고 있고요. 1월 달에 6%. 6%였으니까 6%. 뭐 그 정도 수준 됐는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까지 낮아질 수 있느냐? 그러게요. 현재 수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물가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 최근에 물론 이제 뭐 오미크론으로 인한 그 공급망 차질 문제도 조금 완화가 되는 것 같고요. 네. 그 우크라이나 그 사태로 인한 어떤 원자재 가격 상승 측면도 조금은 이제 완화되는 것 같고, 물론 그런 측면도 있긴 하지만은 네. 전반적으로 그 고용 시장이 타이트해지고 실질 임금이 오르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그 물가 상승 압력이 상당 기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일단 빅 스텝을 한번 받고 베이비 스텝 정도로 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50bp를 올린 다음에 3월에 좀 한번 올린 다음에 네. 그 상황을 보고 추가적인 또 조치를 할 것이다. 조치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본부장님 지금 말씀을 주신 것 중에 예.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헷갈리실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지금 소비자 물가지수, 뭐 CPI, 그다음에 뭐 생산자 물가지수 PPI, 네, 지금 개인 소비 지출 PCE, 뭐 각종 지수들을 좀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이 개인 소비 지출은 소비자 물가랑 어떻게 연동이 되는 숫자라고 개인 봐야 돼요? 소비 지출은 CPI 상승률은요. CPI는 네네. 소비자 물가는 도시가구의 그 소비 지출을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하는 거고요. 샘플 조사를 하는 거고. 지출을. 그 PC 개인 소비 지출은 이건 GDP 우리가 추정을 하잖아요. 네네. GDP에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의 그 디플레이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디플레이션. 그렇기 때문에 훨씬 연준은 PC가 이걸 더 인플레이션 그렇죠. 지표로 활용을 한다는 그렇죠. 걸 본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PC는 소비 지출의 대부분을 반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지만 CPI는 이거는 CPI를 구성하는 항목만 조사를 해서 좀 하기 때문에 포괄 범위가 한도의 작습니다. 영역이 있죠. 이제. 그렇죠. 예. 영역이 PC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 일반적인 연준은 이걸 개인의 더. 그렇죠. 연준이 그걸 PC를. 중시합니다. PC를. 예. 알겠습니다. 서 교수님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를 고민한다면 반대로 이제 금리를 올렸을 때 물가가 잡힐 것인가라는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 연준 의원들이 이제 물가 상승의 압력의 근원을 보게 되면 이제 공급 차질에 아직도 네, 보고 있는 것 공급망 같고요. 병목 현상은 기대 여전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이제 상승하는 걸 보게 되면 공급망 해소가 안 되게 되면 물가 상승률 해소가 안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 측면에서의 어떤 물가 상승률 압력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발표된 이제 그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한 소비 심리 지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61.7 포인트로 이제 나오고 있어요. 10년 만에 가장 예, 낮다라고 이게 가장 하더라고요. 낮거든요. 지난번만 해도 67.2였습니다. 더 낮아진 예, 거예요? 더 낮아진 거죠. 이게 상당히 10년 내에 되게 낮은 수치가 되는데 이게 그러니까 내수 시장에서의 어떤 구매력 네. 그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내수 시장에서의 그 인플레 압력은 높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지금 공급 차질 쪽에서의 그 인플레 압력이 유발되고 있는 걸로 해석되거든요. 더 해결하기 예,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기준금리, 연방 기준금리 올린다고 해서 이 공급 문제가 해결되는 건 인플레이션 아니잖아요. 압력이 떨어질 것이냐. 네네. 사실 그것도 퀘션 마크거든요. 그렇네요. 그렇다고 보면 오히려 이제 물가 상승의 압력에 대응해서 기준금리를 무리하게 올렸을 때 여러 가지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우려하는 지금 말씀하신 여는 총재들이 있는 거예요. 네.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연준 구성을 보게 되면 FOMC 참여하신 분들이 7명 연준 의사인데 지금 뭐 몇 명 공석이시잖아요. 공석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12명의 연준은행 총재들이 참여하는데 네. 그중에 5명씩 이제 1년에 한 번씩 들어가게 됩니다. 번갈아 가면서 12명 중에 5명이 참가하거든요. 회의에. 예, 회의에 예. 참여하는데 그렇게 되면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당연직이고 나머지 11개 연은 총재 중에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들어가게 되는데 회의에 참석하게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순번도 되게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여는 총재들 같은 경우는 지역 경제를 감안해서 물가가 높다고 판단하는 그런 지역의 여는 총재 같은 경우는 매파적 성향을 띠긴 하는데 네. 대체적으로 보면 지역의 어떤 경제에 대해서 또 우려하는 목소리를 반영한다고 하면은 좀 비둘기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대체로 연준 의사들 보면 여는 총재들이 지금 이제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그 매파보다는 비둘기파 성향이 좀 더 많이 보여지긴 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분들의 어떤 의사의 발언에서도 상당히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네.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지금 물가 상승 압력에 나오는 거에 대해서도 주목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고용 현황인데요. 지금 이제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도 완전 고용에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이제 물가 상승에 대비해서 이제 연방 기금리 올릴 이제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지금 1월달에 그 노동시장 그 상황을 보게 되면 뭐 금리 올리는 데는 충분합니다. 지금 1월 비농업 부분의 그 고용자 수 동향을 보게 되면 전월 대비 한 47만 명 정도가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완전 고용 목표, 그들이 얘기하는 완전 고용 목표에 상당히 다가가고 있다. 가까워졌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금리를 상당히 올릴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0.5% 포인트냐 아니면 25bp냐 하는 거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선택의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향후에 그런 스탠스는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계속 바뀔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려하는 게 이제 유가 상승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공급 차지 이슈거든요. 지금 이제 유가가 지금 WTI 같은 경우 지금 95불대 네, 100%를 가까이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있어요. 그런 점도 상당히 주목해서 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이 이 공급 쪽에서 어떤 차질이 빚어지는 물가 상승 압력에도 상당히 주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글쎄요, 참 이게 지금 미국 연준에서 나타나는 상황들 그리고 연준의 뭐 회의 구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도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한국은행도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이미 한국은행은 이제 지난해 8월부터 기준금리를 이제 세 차례 인상을 했기 때문에 언제쯤 다시 또 기준금리 인상할 것인지 이 부분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24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과연 2월 24일이어서 많은 분들이 뭐 정치적인 이유, 다른 이유를 통해서 뭐 대선 전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금리 뭐 동결할 거로 보십니까? 24일 금통위에서? 그러니까 정말 그 미국이 0.25 올릴 거냐, 0.5 올릴 거냐 보다도 한국이 2월 달에 올릴 거냐 안 올릴 거냐가 더 저는 어려운 질문 같아요. 그렇죠. 동결이냐 왜냐하면 우리는 인상이냐. 3월에 회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4월에 다음 회의가 미국은 있습니다. 2월에 회의가 없고 3월에 있잖아요. 그리고 3월에 미국은 거의 올릴 것이 지금 거의 100% 확실하잖아요. 0.25인지 0.5인지 그건 숫자의 모르겠지만 문제인 거지. 네. 그럼 그걸 아는 한국은행 입장에서 우리는 2월에 회의가 있고 3월에 회의가 없는데 그렇죠. 올릴 것 같잖아요. 그렇죠? 2월에 올리지 않으면 4월에는 연준이 올린 상태에서의 결정을 하게 될 거라고 그렇죠. 생각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에 연준이 올릴 게 확실하다고 네. 하니까 우리는 3월에 회의가 없으니까 2월 달에 올리자 하는 논리도 맞고 그렇죠. 그것도 가능성이 있고 또 지금 안 그래도 영끌에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지 안 그래도 지금 금리 때문에 죽겠다고 하는데 네, 이제보다 너무 힘들다. 여기다가 또 더 올려가지고 3월 9일 부채질을- 대선을 치를 거냐 네. 그만큼 이주열 총재가 깡이 있냐 그 배짱이 있냐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아이고 뭐 이제 그만 덤태기 덮어 씌우고 다음 총재한테 그 바톤을 넘기자. 넘기니까 그럴 수도 그렇죠. 있지 임기가 않겠어요? 3월까지이기 때문에 네. 네. 근데 이제 굳이 뭐 이게 우리 왜 본업은 아니지만 정치적인 해석을 하자고 하면 어려울 것이다. 예? 동결할 것이다. 그게 진짜 저 어려울 것 같긴 어렵죠. 한데 네, 어려울 것 어려운 한데 해석이에요. 저는 확률이 0.25를 올리는 게 51%, 그만 넘기는 게 49%. 49%. 굉장히 어렵고 재밌는 네. 포인트 같긴 그렇네요. 한데요. 그동안에 이재일 이 총재의 그동안의 스탠스. 행보를 보면 너무 많이 내렸거든요. 정말 과감하게 내렸거든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발생을 한 면이 있거든요. 부동산 투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것을 주워 담는다는 차원에서는 오케이, 다음 총재가 어차피 와서 덤터기를 덮었을 그 십자가를 내가 먼저 지지하고 어느 정도 내가 수습하고 가겠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저는 올릴 가능성이 2월 달에
좀 더 있을 조금 더 것이다. 있을 것 같아요. 51대 49의 네, 확률로 저는 좀 봐주셨는데 뭐 그 정도로 굉장히 미묘한 결정일 수 있고 그렇죠. 연준이 3월에 올린다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로 받아들인다면 한은의 고민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어려운 결정을 그래요. 해야 되지 않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만 예. 보고 봤을 때는 이미 우리가 이제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측면도 있어요. 세 번에 8월부터 따라서 세 차례 올렸습니다. 세 번에 세 차례 올렸는데 예. 그 세 차례 올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미 연준도 긴축 기조로 갈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했고 물론 이 국내 경제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감안해서 했겠지만 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3월에 이제 미 연준이 25bp냐 50bp냐 그거에 따라서 그 예상에 따라서 2월에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3월에 그 미 연준의 그 기준금리 결정을 한번 보고 나서 결정을 해도 크게 늦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반대로 한 49% 정도가 51% 네, 생각이 다르실 정도로 약간의 51대 49에 굉장히 정말 어렵지만은 참 어려운 결정이 어려운 될 수 있다. 결정이지만 서 교수가 결정해 주시면 돼요. 예. 그럴까요? 네, 여기서 저희가 금리를 결정하게 되는 건가요? 네, 서 교수님 생각도 글쎄 궁금합니다. 뭐 저기 그 신 교수님이나 장 본부장님 말씀 다 동의하고요. 네, 상당히 쉽지 않겠죠. 맞아요. 근데 그 일단 제 생각은 그 동결할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 2월은 한 보입니다. 번은 왜 동결하지 그러냐면 않을까? 지금 이제 한국은행에서 지금 국고채 매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예, 단순 예, 매입을 예. 하고 있잖아요. 한 2조 원 것도 가량 하고 맞아요. 있고. 근데 배경을 보게 되면 지금 추경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추경 그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네. 이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거 관련돼서 이제 국고채 단순 매입을 한 2조 원 정도 지금 했고요. 예. 또 그 한은에서 지금 국고채 매입하는 이유를 보게 되면 그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불안정성을 좀 해소한다는 측면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고 또 그게 이제 그 대출금리의 기준금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그 국고채 3년 금리가 2.3%까지 지금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시적으로 그러면은 지난해부터 계속 한은에서 기준금리를 연이차례 계속 오르면서 오히려 국고채 단순 매입하는 거하고 결이 다른 거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요. 엇박자나는 거 아니냐, 사실 이런 비판 국채 목소리에 사면은 지금 시장에 돈이 풀리잖아요. 직면해 있거든요. 예. 근데 한은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발행 시장에서 뭐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매입하는 게 아니라 유통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이제 금리가 뛰는 거를 이제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뭐 공개 시장 운영 차원에서 이제 매입을 한다 이렇게 뭐 얘기는 하고 있지만 상당히 국고채 금리 오르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기준금리 1.25%고 네. 상대적으로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3월 상황을 보고 네. 이제 그 금리를 올려도 늦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해부터 해서 계속 기준금리 올려왔기 네, 때문에 네. 세 차례 여유가 올렸으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3월에 이제 대선도 있고 또 그런 우려도 있어서 대체적으로는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좀 최소화한다. 요즘에 가장 그 금리가 오르는 게 또 시장에서 화두거든요. 맞아요. 그런 측면에서 빠르게 보게 오르고 되면 있습니다. 이번에 한번 좀 쉬어가지 않을까 아주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세 분의 말씀이 너무나도 타당하다라고 보여질 정도의 근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뭐 판단하기도 어렵고 예상하기 어렵다는 생각은 드는데 신 교수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국고채 단순 매입하는 게 금리 인상하는 기조와는 좀 충돌나는 게 아니냐라는 뭐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일단 그 문제를 두 번째로 이야기하고 국고채 단순 매입은 우리 70년대에 있었던 돈 찍어서 정부가 쓰는 방법이거든요, 이게. 무려 40년, 50년 전에 있었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그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저는 굉장히 많고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거거든요. 국채 발행하지 말고 우리가 국채 찍으니까 한국은행이 그냥 그대로 사주라. 그건데 통화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저는 전례 없던 그런 조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저는 조금 부정적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것을 사줌으로 해서
게 이 가격을 금리를 조금 낮추는 효과가 있긴 있거든요. 지금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걸 그러니까요. 억제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이제 사주면서 높은 가격으로 사니까 이제 금리를 좀 낮추는. 근데 네. 그게 얼마만큼 가능하냐는 거죠. 그게 저는 그 규모가 한국은행으로서는 저는 그 규모가 저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한국은행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통화 관리를 하는 수단이 이제 통환채인데 네, 네. 통환채가 여태껏 수십 년 동안 발행하고 갚고 해서 남은 잔고가 한 80조 정도 되거든요. 180조. 예,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채는 뭐 잔고가 1000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 몇 년에서 이 문재인 정부가 그 국채 발행하는 순증 정도를 보면 매년 70조, 80조씩을 순증을 했단 말이에요. 빠르게 이게 늘어나네요. 엄청난 그 금융시장의 구축 효과를 밀어내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온단 말이죠. 그럼 한국은행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그 국채를 사줄 수 있냐는 거예요. 뭐 2, 3조는 가능할지 몰라도 불가능하다. 저는 그래서 아까 질문에 대해서 국고채 단순 매입은 한은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리고 이것을 정부가 그동안에 해왔던 뭐 매년 60조, 70조의 발행을 소화할 정도가 되려고 하면 네. 한국은행이 60년 동안 통환채 발행해가지고 지금 남아있는 잔액이 180조에 비해 보면 이 국고채 발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한국은행이 이것을 감당을 못할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는 그래서 네.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그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처사라고 봐요. 네. 근데 이미 이미 사들였고 또 더 추가적으로 사들일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걸 좀 어떻게 또 봐야 될지 또 궁금해 보입니다. 사실 최근에 대출 많이 받았어요. 코로나 이후에 뭐 투자를 하신 분들 계실 거고 부동산 혹은 뭐 주식시장 각종 투자를 하신 분들 계실 거고 필요를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또 대출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대출 금리는 오르는 거는 기정사실 아닙니까? 사실 기준금리는 계속 올라갈 거고. 근데 최근에 뭐 코픽스가 좀 잠깐 하락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게 뭐 좀 그래도 속도 제어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뭐 오르는 건 기정사실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국고채 그 매입 관련해서 조금 이제 혹시 시청자들이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제가 좀 예, 말씀드리면 말씀 주시죠. 사실 이게 국고채를 한은이 그 직접 매입하는 건 아니거든. 발행을 정부가 발행한 걸 바로 사는 게 아니라 네네. 유통시장에서 유통되는 것 중에 사는 겁니다. 풀려 있는 것 예, 중에. 풀려 있는 것 네. 중에서. 근데 이제 한은의 그 책무가 뭐냐면 금융시장 안정도 있거든요. 대출 금리가 급등해서 시장이 불안해지게 되면 대출 금리도 오를 거고요. 그렇죠. 그럼 금리를 대출받은 그 일반 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예. 또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금리가 오른다, 국채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국채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가격이 금융기관들이 뭐 상당 부분 보유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국채 가격이 떨어져서 금융기관 자산 건전성에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영향을 줄수 있거든요. 있고. 그래서 금융 안정 측면에서 보면 당연히 국고채 금리가 시장에서 형성되는 금리가 만약에 급등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시장 금융 안정 차원에서 사실은 컨트롤해야 되는 게 한은의 그 책무거든요. 근데 일부에서 이제 오해가 산 거는 뭐냐면 네. 정부가 이제 그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어요. 14조 원. 14조 원 정도의 추경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그 즈음에 한은 총재가 이제 그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을 해서 네네. 거기에서 뭐 국채 단순 매입을 적게 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이런 약간 혼란을 초래한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 발언 시기가 적정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기가. 네, 시기가 그때 안 했어도 됩니다. 사실은 그 발언을 안 하고 국고채를 매입하는 건 당연히 한은에서 수시로 하는 그 일이거든요. 국고채 매입하고 사고 팔고 하는 거는 금리를 컨트롤하기 위해 금리 적정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책무라고 보기 때문에 오히려 논란을 더 그 키운 논란을 거 키웠다는 아닌가. 측면이 네. 됩니다. 아니 그래서 근데 그게 예. 그런 게 그 아니고 너무 저 먼저 말씀 듣고 좀 너무 저 여쭤볼게요. 거기에 대해서 너무 확대 해석을 해서 좀 국민들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출 아니, 근데 그 이야기가 말씀 듣고 국고채를 한국은행이 매입해라 하는 이야기가 나온 정치적인 배경을 이해를 해야죠. 어떤 배경인가요? 그러니까 이 정부가 계속해서 재정을 확대를 하면서 네네. 그게 이제 국채 시장에 굉장히 그 병목 현상, 그러니까 국채를 너무 많이 찍어내니까 가격이 폭락하면서 국고채 가격이 오르니까 그 지금 집권층에서 한국은행이 사주면 되지 않냐
하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압력이 나왔던 거예요. 그럼 떠밀리듯이 갔다는 얘기. 그래서 하는 총재께서 우리가 그런 일은 하지 않겠다라는 차원에서 국고채 매입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벼랑간 갑자기 뭐 하는 총재가 국회나 또는 뭐 그해서 그 국고채 이야기가 나온 게 아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이번 집권당이 계속해서 엄청난 재정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 못 올리겠지. 그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 발행하면은 하니까 한국은행이 나가서 적극적으로 사줘라. 라는 이야기가 정치권에서 작년서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다. 따라서 이번에 국고채 단순 매입은 그 통화력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서 재정 정책을 하자는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서 이주열 총재가 브레이크를 놓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떠밀려서 지금 2조 3조를 사는 것이다.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가 그 지적하고 싶어요. 네. 어떠세요? 서 교수님께도 여쭤볼까요? 좀 사실 지금 저희가 금리를 좀 짚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뭐 국고채 얘기가 너무나 커져서 국고채 얘기 좀 여쭤보고 싶어요. 정치적으로 압박을 받았다.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왜 그러냐면 지난해 2020년 9월에 4차 추경할 때도 그 한국은행이 국고채 매입 5조 원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장 상황을 보게 되면 그 0.034% 포인트, 그러니까 지금은 3.4 bp 정도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국고채 매입을 해주게 되면 시장 그 금리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내렸거든요. 네네. 그리고 요번에도 보게 되면 2조 원 정도 매입했을 때 네네. 소위 말해서 그 지금 2.3 bp 정도 내렸어요. 그러면 요 두 개의 시나리오, 두 개의 케이스를 보게 되면 네. 한 1조 원 정도 국채 매입을 했을 때 한 1bp 정도가 국고채 3년물 금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하락하는 0.01% 쪽으로. 포인트가. 예. 네. 그런 걸로 봐서는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한 2, 3조 원 정도 매입했다고 해서 국고채 금리를 2% 초반까지 내리기는 상당히 어려운 무리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수치로만 단순 계산하면 20조 이상을 사실 매입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여력이 없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은에서 매입을 해주는 거는 정치적인 그 압력이 있지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참 뭐 복잡한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물가는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금리를 결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숫자가 나오거나 어떤 타이밍이 됐던 간에 일단 기준금리가 우상향할 것이다라는 뭐 전망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자의 부담을 좀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이런 상황들을 좀 예의주시하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상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세돈 명예교수, 장광수 부무장, 서지영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